이번 시간에 공제 감면 추납 세액 중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규정이 있고요. 재해손실 세액 공제,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해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재해 비율이 20% 이상일 때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재해 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금이나 매출채권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예금이나 매출채권은 제외하고 상관없이, 재해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뭐 손해 본 게 없죠. 그러니까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해손실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 발생일 현재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까지 전부 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된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두 번째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양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업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창업일은 언제냐?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를 통한 사업 승계,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특히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또 폐업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환이 되는 경우에도 이거는 창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세 분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5단계였죠. 5단계이지만 네 번째 단계에서 다르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창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한 사업 승계도 안 된다라는 거죠. 창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예를 들었을 때, 자, 중국집 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홍길동이 하는 거를 제가 인수해 갖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거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식점 하던 부분을 승계해서 음식점과 관련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 내용물 빼내고 제가 도소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제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창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정식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중식당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 표준산업 분류를 한번 보시면 통계 분류 포털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대분류는 음식점이 숙박 음식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분류가 숙박과 음식점 주점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분류 밑에 소분류가 음식점과 다른 기타 구내 식당업 뭐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점 밑에 보시면 한식과 외국식 음식점 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 세세 분류에 가면 한식 관련되는 세 분류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식, 일식, 서양식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자, 한식을 하는 식당을 인수해서 내가 중식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소 세 분류에서 지금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 해당이 되겠지만 한식을 하는데 한식에서 면류, 육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세세 분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식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중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세 분류에서 업종 분류가 달라졌죠.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로 창업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설립 당시에 창업과 관련되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창업과 관련 업종이어야 된다. 관련 업종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사는 설립을 했는데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회사는 설립했는데 감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시작했다가 그 감면 업종을 추가하면 그때는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럼 프리랜서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도 지금은 창업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계속 신고를 하고 있다가 제가 오늘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법인 설립 등기하고 제가 미용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이 되느냐?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창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미용 사업 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 제8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 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해서 창업하는 경우에 가능하냐? 이 경우에도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법인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B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경우에 이 B라는 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냐는 건데 2020년도 9월 달에 창업이 된다라고 행정 해석을 했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때 업종 요건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광고, 인력 공급 관련되는 업종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 창업 감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는 이제 간략하게 업종을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 417페이지에 보시면 광업부터 시작해서 전시산업까지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업종들을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 업종들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창업할 때부터 이 업종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업할 때는 다른 업종으로 있다가 내가 잘못했네 다시 추가하는 경우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 요건이 되겠습니다. 창업 보육센터에서 사업하는 경우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보육센터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종 제한이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때 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한 후에 수출 판매하는 경우, 즉 의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면 창업에 해당이 되고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창업에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감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 417페이지에 있는 이 업종에 도매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이면 제조업이고요.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완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게 주된 산업활동이면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업종 분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업종 분류가 달라지면 감면도 달라진다라는 사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때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장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은 직접 하는 겁니다.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건설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 도급 여부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을 합니다.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일괄 도급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판정할 때 업종 설명드리면서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도 같이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확인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 구분, 우리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점이고, 음식점이 지금 감면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재는 421페이지고요. 음식점인데 접객시설이 있고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면 당연히 음식점이겠죠. 그 다음에 접객시설이 있고 구입해서 제공한다. 이것도 음식점입니다. 접객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제공한다. 배달하는 전문점이 되겠죠. 이것도 음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접객시설 없고요. 연애 장소에 출장 가서 하는 경우, 출장 뷔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점입니다. 근데 접객시설이 없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점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단순하게 보면 우리 편의점에 가면 음식점 음식 사서 먹을 수 있죠. 삼각김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에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요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업종이 음식점인 경우도 있고 도매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표준산업 분류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업종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범위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좀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인천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데 인천 중에서도 남동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 중에서도 호평, 평내, 금곡 뭐 이런 동네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남, 고양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요 범위 내에 있는 데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모두 다 창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 창업일 때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창업 기업의 요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나이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대표자가. 근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 34세에 맞춰야 되고요.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청년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되는 창업이다 라는 건데 그게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청년과 관련해서 보시면 청년 지분이 50%다. 자,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이 50%다.
A가 청년인데 50%, B도 50%다. B는 청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50% 두 명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공동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유 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지배주주 등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5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둘 다 최대 주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 감면을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적용 가능하다. 50%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0% 지분율과 나이 34세 이하인 경우가 되겠죠.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최초로 발생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이 소득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그게 427페이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14조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이때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결손금이 있을 수도 있죠. 결손금이 있을 때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결손일 때는 없는 걸로 보는 거고요. 플러스 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다라는 건데 창업했을 때 결손 났고 그 다음 연도 결손 났고 그 다음 연도에 플러스가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 플러스 난 연도부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0% 감면해 줍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0%입니다. 이 감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한 의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에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청년으로서 창업 감면을 했습니다. 요건이 34세 이하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분율 요건이 있는데 지분율 요건을 내가 충족을 못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청년 창업은 100% 감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100% 감면해 주는데 수도권 외에서 창업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감면했을 때는 원래는 감면이 안 되는데 50% 감면해 줬죠. 그 이후에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5월 29일 이전의 청년 창업과 이후에 창업한 경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4년 동안 100% 50%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던 청년은 29세 이하입니다. 34세가 아니고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2년 동안 75%, 그 다음 연도까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425페이지에 표로 잘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청년 범위 변경 및 적용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표가 나와 있네요. 자,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을 때 청년은 29세 이하고 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했을 때는 34세 이하로 범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역에 대한 제한도
이전에 창업한 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후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지역이라 하더라도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이과세 연도 75%, 그 다음 2년 동안 50%였는데 이후에는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창업해서 감면이 남아있는 분들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3년 내에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확인 취소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감면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50% 감면을 해줍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50%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제합니다. 자, 감면 기간 중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그 과세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자,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을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감면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성장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은 75%,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로 감면율을 좀 더 일반적인 감면보다는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입니다. 자,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하고 4년 동안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그냥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은 5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세사업자인데 이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이 안 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규정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 세액을 도입을 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추가 감면 세액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10명, 5명입니다. 자, 이거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고용이 증가된 비율에 대한 50%를 감면율을 추가로 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되게 되면 감면도 더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고용이 감소되면 어떻게 될 거냐? 감소했을 때는 감면을 그러니까 추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한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창업 감면이 배제가 되겠죠. 그죠? 배제가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창업 중소기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창업했던 일반 창업업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그때부터 스톱이 되는 거고요. 자,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청년 창업자는 밖에서는 100% 감면을 받았죠.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수도권에서 적용해주는 감면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50%로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여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최저한세 적용을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을 하는데 세액 감면율이 100%일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최저한세 감면율이 100%일 때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감면 세액 중에 추가 감면분이 있었죠. 고용 인원이 증가했을 때 추가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지원 배제 여부라고 해서 내국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용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제조업을 창업했으면 제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은 창업 감면이 안 되죠. 안 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도 창업 감면이 되고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적용 대상 업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조업과 도매업이 따로 있을 때는 따로따로 받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크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 법인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입니다. 다른 세액공제들은 업종이 제한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만큼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뺀 나머지 모든 업종들 다 해줍니다. 지역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해줍니다. 근데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지역 제한이 약간은 있지만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해줍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데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다음 감면병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 뭐 이런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나왔었죠.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때에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이 감소하면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중견기업일 때. 그런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들을 나왔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고용증대 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인원이 청년과 관련되느냐, 청년 외의 근로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인원수의 증가한 인원수 기준으로 청년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가 되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1,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수도권 밖에는 1,2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중견기업은 450, 중소기업은 700만 원, 수도권 밖에는 77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근로자 1명, 그 다음에 청년 외 근로자 1명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수도권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0만 원과 수도권 안에서 7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증가했는데 이만큼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청년 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청년은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병역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 당시에 29세 이하인 사람들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판단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의 중증 환자로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세 이하인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 30세가 안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9세 생일은 지났고 3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받은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적용해 줍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 동안 추가로 더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청년 1명 해서 수도권 내에서 1,100만 원 세액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지도 않았지만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19년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1,100만 원을 2020년도에 한 번 더 1,100만 원 해줍니다. 자, 중소기업이면 2021년도에도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물론 이제 고용이 감소되면 2년 내에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자, 보통 세액 공제해 준 부분을 추징할 때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같이 추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고용 증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자,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가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엄청나게 크지만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최저한세로 인해서 2월 공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2월 공제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감소해서 추징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 중에 소득세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2월 한 후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감소한 경우에. 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청년이 1명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 1명 증가 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인데 이 중에 실제 공제한 금액은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한 금액은 5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2월을 한 부분은 6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월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2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20년도에 와서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감소해서 0.5명이 감소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0.5명이 감소하면 1,100만 원 중에 0.5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징을 하겠죠. 그죠?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550만 원을 추징을 해야 되겠죠. 추징세액이 5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550만 원에 대한 추징세액을 우리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서 추징을 할 거냐 아니면 2월 공제 금액에서 줄일 거냐라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겁니다. 공제 금액에서 줄일 거냐 아니면 2월 공제 금액에서 줄일 거냐. 만약에 2월 공제 금액에서 줄인다면 2월 공제 금액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납부하실 부분 없이 2월 금액을 5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월 된 세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550만 원 추징하는 부분은 2019년도에 공제받았던 이 500만 원을 2020년도에 납부해라라는 겁니다. 납부하고 50만 원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2월 금액에서 줄여라라는 겁니다. 그죠? 50만 원 줄이면 550만 원이 2월이 되어 있겠죠. 2월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 2월 세액은 다시 20년도에 법인세 신고할 때 2월 공제를 신청하면 되겠죠.
2월 공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월 공제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때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은 세액과 2월 금액이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사후관리로 고용 감소됐을 때 어느 것부터 먼저 정리할 거냐 하는 건데 세액 공제받은 것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정대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고용 감소가 됐을 때 2월 된 부분, 지원을 해준 부분을 뺏기보다는 2월 금액을 조금 줄여주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고용 감소에 대해서 너무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세액 공제해줬던 거 취소시켜서 다시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라 뭐 이런 취지가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체결한 내국인이고요. 내국인 근로자 중에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작게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통은 8시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근로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서상에 8시간 근로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뭐 5시간만 근무한다든가 6시간만 근무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물론 포함을 시킬 때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하고는 인원수를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산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에 임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제외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소 관련되는 분들, 친족 관련되는 분들, 4번에 해당되는 최대 주주와 관련 있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자, 회사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입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아예 가입을 안 하도록 돼 있죠.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건들이 충족된 사람을 상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내외에 다수의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정대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요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과세 연도 대비해서 증가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 상시 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하면 우리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법인이 서울에 있는데 지점이 각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정대세액공제는 지점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전체 법인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증가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달라지겠죠.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정대 판단은 전체 합쳐서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적용이 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중견기업이 세액 공제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경우에 추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중견기업이 고용정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다음 과세 연도 이후에 규모 확대로 인해서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2년 동안 공제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견기업으로서 쭉 적용이 되어 오다가 규모가 증가돼서 중견기업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오면 고용이 감소되지 않으면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만 추징하도록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러니까 고용정대와 관련되는 세액공제 사례는 우리 그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제시한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476페이지에 우리 사후관리로 인해서 고용 감소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484페이지에 실무 사례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사례는 6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이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고요. 청년이 증가하고 청년 외가 증가했을 때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년, 19년, 20년 해서 19년도에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고용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청년 증가가 2명에서 5명 늘었으니까 3명이 증가했고요. 청년 외가 1명에서 3명에서 2명 증가했죠. 증가해서 총 5명에서 세액공제 금액 4,7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19년도에서 20년도는 어떻게 되죠? 4명 늘었고요. 그죠? 4명 늘었고 3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20년도에 증가된 부분이 있죠. 4명과 1명에 대한 총 5명 세액공제 당연히 5,100만 원 당연히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적용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세액공제 4명 1명 증가했죠. 상시 근로자, 청년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을 때 19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19년도 때 얼마 받았죠? 3,300, 1,400 해서 4,700만 원 공제받았죠. 한 번 더 해줍니다. 한 번 더 해준다는 의미는 4,700만 원과 5,100만 원에서 총 9,8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징할 세액,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는 증가하고요. 청년 증가하고 청년 외가 감소했습니다. 자, 18년도에서 19년도 증가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700만 원 계산이 되고요. 자, 20년도에 보면 청년 근로자가 4명 늘었습니다. 자, 20년도에 청년 외 근로자가 1명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3명이 늘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고용이 전체는 늘었기 때문에 자, 20년도에는 4명 증가했고 1명 감소했습니다. 총 3명 늘었죠. 그래서 청년 3명 기준으로 해서 1,1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청년 4명이 늘었다고 해서 4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도는 전체 근로자 수 한도로 갑니다.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증가된 세액 공제 3,300만 원 적용하고요. 2차 연도는 어떻게 되죠? 2차 연도. 자, 4명, 1명에서 3명이 총 3명이 증가했죠. 상시 근로자, 청년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총 4,70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납부할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 수 청년 4명, 청년 외 1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 증가했죠. 납부 금액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청년 상시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총 사례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료 관련해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국가 등 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100% 세액 공제가 되고요.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의 근로자가 증가해서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 있겠죠. 거기에 국가 등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신성장 사업은 7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이 증가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에 근로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고용정대세액 공제 적용할 때 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동일합니다. 고용정대세액 공제 적용할 때 했던 상시 근로자와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범위가 동일한데요. 마지막 6번째가 다릅니다. 자, 5대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따라 붙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었죠. 그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 하면 60세 넘은 분들 있죠. 60세 넘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상이 아니죠. 가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중에 하나라도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고용정대세액 공제 근로자하고 약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세액은 한 번 더 공제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청년의 범위는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 세액 공제입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요. 2020년 1월 1일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면 2년 동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50%를 공제를 해줍니다. 자, 신규 가입 대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고용정대세액 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감면과도 중복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자,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정대세액 공제는 농특세가 과세되지만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농특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이 되느냐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입니다. 당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지만 연속 갱신으로 연속해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 현재 인원수에 포함을 합니다. 매월 말일자에 퇴사한 직원들은 인원수 포함됩니다. 말일자 기준으로 모든 인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퇴사를 한 직원들은 그 2월달 직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근데 말일날 퇴사한 직원은 2월달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의 월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 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업 개시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요. 자, 교재 내용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 연도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개업한 날이 아니라 과세 기간 개시일이다라는 거죠. 법인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부터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자격이 있죠. 소상공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들, 이런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동일 건물에서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속 임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인과 특수관계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외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하의 계산 방법은 자, 보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된 임대료, 인하되기 된 전 임대료하고 인하된 임대료하고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고 농특세는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하면 취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정액 상한입니다. 그것보다 많이 증가시키게 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 절차,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세 확정 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20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되고요. 갱신했다라고 하면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확약서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연한 거고요.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명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 또는 이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받은 서류, 이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류는 위에 있는 서류들은 임대인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서류는 임차인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 특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되고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미공제 세액에 대해서 2월 공제되고요. 농특세 과세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505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용정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용정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 파악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상시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사 정보,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군복무기간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인사급여 쪽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사원 등록에 보시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원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된다.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원천세 신고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원수 계산은 우리 교재 506페이지에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법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 감면 세액 조정 로마 숫자 3번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기능입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해서 참고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서식에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인원수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인원수를 전부 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연도별로 상시 근로자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FCB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과세 연도, 지금은 이제 3개 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연도 확인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일용직은 모두 제외 근로자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일용직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러와서 체크를 하게 되면 매 월별로 연도별로 인원수가 전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도 급여 대장상에 있는 정보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에서 반영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상단에 보시면 연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관련되는 연관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가기 쪽에 보시면 연관 메뉴 불려져 가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번에 사원별 상시 근로자 가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백두산, 나청년, 정노인에서 이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이 있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또 변동이 됐고요. 2020년도에 직원이 또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수는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별로 청년인지 군복무 기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인지 뭐 장애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부분에 2번에 있는 사원별 상시 근로자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대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상시 구분에 보시면 대표자 임원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이미 대표자는 대표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쪽에서 대표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쪽에 보시면 상시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보시면 상시 근로자 2번 단시간 예외 0.5, 단시간 예외 0.7, 755,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제외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0.5에 해당이 되겠지만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0.75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병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 있죠.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군 복무 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1월 달부터는 나이가 3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군 복무 기간 24개월이 있으니까 입력하게 되면 계속 청년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경력이라고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죠. 경력 단절 여성은 기타 우대 쪽에서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근로자 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박경력 같은 경우에 기타 우대에 경력 단절이라고 체크를 하니까 하단 부분에 사원별로 어떻게 되죠? 경력 단절, 경단이라고 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재청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월 달은 청년이었고 나이가 이제 월별로 따져갖고 상시로 바뀌었습니다. 재입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입사원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나청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외되어 있고 김박래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손병장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19년도도 그러니까 복무, 월수, 청년 여부, 기타 우대. 청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타 우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원별로 다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인 서식별 해서 참고사항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1.75명 증가했고요. 청년은 0.5명 증가했습니다. 청년 외 근로자는 1.25명 증가했다라고 나오고요. 고용정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508페이지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수 계산을 할 때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만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는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법인 조정에서 우리 공제 감면 세액 조정 로마 숫자 2번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보험료 부분입니다. 자,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2.58명이었고요. 그 고용 현황표에 그렇습니다. 직전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1.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5명이 늘었고요. 자, 청년 등 총급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 자료에 50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죠. 청년 상시 근로자 총급여 2,880만 원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총급여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80만 원하고 1,800만 원 더하면 4,680만 원이 되죠. 자, 그 부분 4,68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요율 적용하고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만 원과 30만 원 지원받은 거 있죠. 80만 원 차감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F7번에 사회보험 요율 옆에 보시면 F8번 고용보험 요율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그 인원수에 따른 그러니까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지죠.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0.8과 0.25를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7번에 사회보험료 요율입니다. 사회보험료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요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요율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F6번에 공제세율 적용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50% 적용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요율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하고
고용보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산재보험료율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산재보험료율 보니까 0.68%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료 요율은 확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천분율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분율로 제공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냥 6.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수점 한 단위를 낮춰야 됩니다. 천분율로 나와 있는데 100분율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공제 요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실 때 천분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공제율은 99만 7,05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일반 근로자가 되겠죠. 총 근로자 6명이고요. 직전 4.25명. 그래서 증가된 인원수 1.75명입니다. 여기에 청년 빼니까 0.5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을 제외한 임금 부분입니다. 1억 2,930만 원에서 4,680만 원 빼니까 8,250만 원이고요. 여기에 지원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 130만 원 지원받았는데 80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188만 9,807원 해서 세액공제를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에 총 신청할 수 있는 게 171만 8,768원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19년도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506페이지에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사회보험료 적용 세액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청년 50만 원, 청년 외에 70만 원 받았죠. 자,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직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0만 원과 70만 원에서 120만 원 한 번 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291만 8,768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저장하시고 저장하고 난 뒤에 세액공제 부분 반영합니다.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셔갖고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서 291만 8,768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인 단기 공제 쪽에 가셔갖고 중소기업 고용 인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이것만큼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증대에 대한 부분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509페이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공제 감면세액 조정 로마 숫자 3번에 고용 현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서식별 참고사항에서 고용증대 관련되는 인원수 증가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금액을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6명 증가했고요. 6명이고 4.25명에서 1.75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청년이 0.5명, 나머지가 1.25명입니다.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청년 0.5명, 수도권 내니까 550만 원, 청년 외 1.25명 875만 원입니다. 그래서 1,425만 원을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고요. 자, 2차 공제 요건 및 공제 세액입니다. 자, 2차 공제 보시니까 직원 수가 1.75명 증가를 했고 자, 보시면 이제 1차 년도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1차 년도 대비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506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청년 363만 원이고 그 외가 175만 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제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963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오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963만 원 해서 3번 탭에서 고용증대 관련되는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조정 로마 숫자 3번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합니다. 자, 인적사항 입력하고요. 종전근무 기간 1년 이상이냐? 예. 그 다음에 사유 맞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관계 아닙니다. 입사일 종전회사의 입사연월일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1,80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에 대해서 54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540만 원 신청서 작성하시고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오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540만 원 반영돼 있고 3번 탭에서 경력단절 여성 관련되는 부분 세액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515페이지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이 감소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고 난 뒤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가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산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신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 그러니까 공제감면세액 조정 로마 숫자 1번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합계표가 아니고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번이 있습니다. 이 6번에서 직접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 2019년도 청년 감소했고 예를 들어서 뭐 2,5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2,500만 원 이자 상당액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5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516페이지에 그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2,500만 원 적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에 가시면 추가납부세액 부분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부분에 2,500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고용증대세액 공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6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할 때 세액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기업의 미완료 소득에 대한 세액까지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액 계산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적용 대상 범위는 토지 및 건물,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서 1차 과세한 후에 토지 등 양도 소득으로 2차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건물에 대한 양도 소득이 있는 법인이 적용을 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1차 과세를 하고 양도 소득으로 또 과세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등 건물에 대한 범위를 보면 주택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별장을 포함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별장까지 포함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자, 토지 등 양도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듯이 그렇게 어떤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회계 처리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세율은 주택 및 별장은 10%, 비사업용 토지도 10%입니다. 미등기인 경우에는 40%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할 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면 등 세액이 있으면 차감하시면 되고요. 해당 사업연도 결손이 발생하거나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차감이 되겠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 납부 쪽으로 갑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무조건 합니다. 이때 주식 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식은 이제 주식회사만 주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관련되는 부분만 하는 거다. 비영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한명합자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출 안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이기 때문에 제출 대상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합자회사, 조합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식 등 변동의 의미입니다. 주식 등 변동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출자 등에 의해서 당해법인의 주주 등이 지분 비율 또는 보유주식 액면 총액, 그 다음에 보유 출자 총액 등의 변동이 있으면 제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게 변동이 생기게 되면 지분율도 생기고 출자 총액도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균등 감자로 주식수와 주식 총액 등의 변동 이런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변동 내역은 정권거래세 신고라든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중에 관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무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회사의 주식 변동이 있으면 정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죠. 그때 신고하실 때 특히 정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1년 동안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해서 주식 변동이 있구나라고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했던 내용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한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변동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가산세 문제로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이익 소각하는 경우에 변동상황명세서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다가 이걸 매각하면 상관없는데 자기 주식을 매각했다가 이익으로 소각하게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때 기말 총 발행 주식수는 기초의 총 발행 주식수에서 이익 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주식수가 만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주인데 이익 소각한 주식수가 2,000주다. 소각한 주식수가 2,000주다라고 하면 순액으로는 8,000주죠. 8,000주가 유통주식수입니다. 그죠? 유통주식수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갑상에 쓰는 변동상황란에 자기 주식 취득 소각 내역 및 특정 주주의 주식 양도 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 지분은 유통 주식 수에 대한 보유 지분 비율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작성 과정을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세서 제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출 제외 주식의 범위가 있는데요. 주권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서 1회 이상 주주 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배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입니다. 지배주주 외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그 외에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변동 내역을 제외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제외해도 됩니다. 이때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고 시가 합계액이 100억 원에 미달하는 주주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전 취득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양도한 주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액주주라고 하고요. 상장이나 코스닥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들은 비상장이 많죠. 비상장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는 변동사항을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다 신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 예외사항 관리하시다 보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 제외의 예외, 소액지주 및 지배주주의 판정일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른다. 지배주주는 어느 한 날이 해당되면 지배주주입니다. 자,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에는 지배주주가 아닌데 종료일에 지배주주가 되면 그냥 1년 365일 지배주주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지배주주인데 종료일에 지배주주가 아니면 그냥 1년 365일 지배주주입니다. 소액주주는 1월 1일 날 소액주주인데 12월 31일 날 소액주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소액주주가 아닌 걸로 봅니다. 어느 한 날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날은 소액주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소액주주고 12월 31일 날도 소액주주면 소액주주. 근데 1월 1일 날 소액주주고 12월 31일 날 소액주주가 아니면 소액주주가 아닌 겁니다. 12월 31일 날 소액주주고 1월 1일 날 소액주주가 아니면 소액주주가 아닌 걸로 됩니다. 그죠? 소액주주는 계속 소액주주일 때만 소액주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 가산세가 있습니다. 1% 가산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액계산신고서 납부서 관련되는 내용 설명드리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62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부분 위에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에 양도 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건데 결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기계장치 매각 500만 원 있고요. 투자부동산 매각 이익 5천만 원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회계관리 쪽에서 손익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5,500만 원 있네요. 자, 5,500만 원이 토지에 대한 부분 5천만 원 있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거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되겠고 5천만 원에 대한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투자부동산 2억 5천짜리를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3억 원에 매각해서 2억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장부가액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하면 법인조정 쪽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쪽으로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는 무조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예납세액 정도만 직접 입력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는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는 부분은 중간예납세액 정도하고 분납세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납부해야 될 세액 계산했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보시면 5번 토지 등 양도소득, 6번 미완료소득 법인세 계산이라고 해서 탭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차익 이미 계산이 되어 있죠. 5천만 원이라는 거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자산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입력을 했고요. 세율은 10%입니다. 미등기자산이면 40%인데 우리는 10%이기 때문에 10%에서 50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공제감면세액이라든가 가산세 있으면 적용하시면 되는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 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추가로 과세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신고서식 작성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5번 탭에서 그냥 양도 차익만 입력하고 세율 적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종료합니다. 저장하고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부속 서류 중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로 갑니다.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로 가셔갖고 자료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 기초자본금 만주에 5만 주를 발행해서 5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유상증자 했습니다. 15,000주 만주에서 15,000원에 만주를 발행했고 자본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상증자 시에 동일한 지분율로 참여해서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7번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상법에 의한 10% 자기주식 취득과 동시에 취득한 주식을 전부 이익 소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 소각과 관련되는 내용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다면 전년도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이월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CF8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자가 있었죠. 증자와 이익 소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모 1번에 자본금 변동이라고 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변동 내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발생 일자가 있죠. 언제 발생이 됐죠? 증자가 된 부분이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10월 2일 날 했습니다. 그죠? 2020년 10월 2일 날 유상증자로 했습니다. 보통주죠. 보통주고요. 원인은 유상증자 하단 부분에 원인 코드가 있죠. 1번 했습니다. 숫자는 만주입니다. 만주고요. 15,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액면가액은 10,000원입니다. 그죠? 액면가액 10,000원이고 15,000원에 발행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이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이익 소각이 있었습니다. 상법에 의해서 이익 소각 2020년 12월 31일 날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자, 보통주고요. 이익 소각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죠? 번호가 10번 나오죠. 원인이 나옵니다. 그죠? 원인이 나오는데 10번 이익 소각. 10번 이익 소각 처리하고요.
6천주 10%니까 6만 주 중에 10%니까 6천주 해서 액면가액 10,000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익 소각이니까 자본금 변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단부분에 이제 5억 4천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그 감소로 표시되는 것은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계산하고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말 기초 주식과 기말 주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5만 주에서 5만 4천 주로 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은 5만 주로 이렇게 돼 있죠. 차이가 4천 주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3월 1일 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죠? 양도 홍길동 주주 양도에 있기 때문에 5천주 변동에 대한 정보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양도를 했습니까? 김갑돌에게 했습니다. 김갑돌 해서 구분에는 보시면 1번 제출 의무 면제 주주 그 다음에 2번 개인 3번 영리내국법인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해서 우리는 김갑돌 개인이죠. 2번 주민등록번호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1496513번 등록하시고요. 나머지 번호는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시고 김갑돌이 양수 받았죠. 5천주 양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월 2일 날 유상증자했던 만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균등하게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 유상증자 10% 지분율이 35%죠. 만주의 35%면 3,500주 참여를 했고요. 홍길동 지분율 55%입니다. 55%의 유상증자 참여했습니다. 5,500주 참여했고요. 김갑돌도 마찬가지죠. 지분율 10%입니다. 지분율 10%의 유상증자 참여했습니다. 지분율 10%면 1,000주가 되겠습니다. 만주의 10%니까 1,000주가 되겠네요. 자, 5,500, 3,500 해서 1,000주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자기 주식 취득과 동시에 전부 소각했다. 10% 소각했다라는 겁니다.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2만 1,000주 중에 10% 그러니까 이익 소각했습니다. 이익 소각한 부분은 감소 쪽에다가 기타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소 쪽에 2,100주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길동이는 33,000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익 소각한 부분 3,300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갑돌 주식이 어떻게 돼 있었죠? 김갑돌은 양수한 게 5,000주 있었죠. 그죠? 5,000주 있었고요. 총 6,000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0%니까 600주 해서 이익 소각했고요. 김갑돌은 지배주주와의 관계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배주주가 본인이면 0번이고요. 기타 관련되는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는데 무관계라고 돼 있죠. 타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길동이가 주식을 양도했죠. 김갑돌한테. 양도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에 양도 명세서 쪽에 가셔갖고 양도 일자 2020년 3월 1일 날 취득 일자는 2012년 5월 2일이고요. 자, 2012년 5월 2일이고 주식수는 5,000주 양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수 5,000주 양도한 걸로 해서 양도 주식수 차액이 없도록 계산을 하시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 변동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1페이지에 주요 계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신고 부속 서류 밑에 보시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밑에 주요 계정 명세서가 있는데요.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계정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을표도 F12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표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쪽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작성하실 때 우리 중간에 구분 부분에 보시면 23번 주식 변동이 있죠.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우리 전자신고 때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가산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비 신고서 있죠. 내용연수 신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서식들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되는 세액을 분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분납세액을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분납세액은 현금 납부 쪽에다가 이 커스를 두게 되면 하단 부분에 분납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영하신 다음에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버튼을 통해서 우리 법인세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서는 보통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F8번 납부서 인쇄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법인세를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신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해주는 납부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납부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